사고는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태수의 세상은 방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창밖의 느티나무는 매해 봄이면 새잎을 틀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었지만 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몸을 일으키려 하면 허리 아래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는 이제 그의 다리였습니다. 사고 전 태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태수 씨라고 불렀고 그는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고 이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는 도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 정자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자는 매일 아침 죽을 끓였습니다. 태수는 그 죽을 받아 먹으면서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어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유진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아침마다 유진은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딸을 어깨에 태우고 공원을 돌았습니다. 이젠 그저 앉아서 등 뒤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걸까? 예전에는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손님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게 문을 나설 때 그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48배 나이에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늙었다고 하기엔 이른 나이에 그는 이미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정자는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오늘 유진이가 수학시험 잘 봤대요. 그래, 잘했네. 대화는 짧았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딸에게 미안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가장이다. 이 집을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습니다.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돈을 벌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때 컴퓨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사놓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처음엔 쓸 일이 없어 방치했지만 요즘 들어 자꾸 손이 갔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세상이 열렸습니다. 뉴스도 보고 날씨도 확인하고 가끔은 옛날 사진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쇼핑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엔 수많은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시계, 라디오, 카메라, 공구 세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건 예전에 내가 팔던 거네.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화면을 끄려다가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 장바구니에 물건이 담겼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택배는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택배요. 현관문 밖에서 배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신이는 정태수. 그는 휠체어를 몰고 나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뭐 시켰어요? 아, 그냥 라디오 하나. 정자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돌아와 상자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설렘이었습니다. 포장을 벗기고 라디오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른 거야. 내 돈으로, 내 손으로. 그 생각이 그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태수는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이 없을 때면 가게 앞 풍경을 찍곤 했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쥐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또 뭐 샀어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야. 예전에 쓰던 거랑 비슷한 거. 그래도 요즘 돈이 빠듯한데.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카메라 하나 샀을 뿐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세 번째, 네 번째 택배가 이어졌습니다. 시계, 만년필, 작은 공구 세트. 하나같이 태수가 예전에 좋아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상품을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됐습니다. 그 간단한 행위가 그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휠체어에 갇힌 몸이지만 손가락만은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모자라요. 어느 날 저녁 정자가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끄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당신이 산 것들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샀다고. 여보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0만 원. 예전 같으면 이틀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돈이었습니다. 정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버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으니까요. 내 돈으로 내가 뭘 좀 사겠다는데 왜 그래?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돈이긴 하지만 우리 살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쓰지 말라는 거지. 나보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한테 뭘 하지 말라는 거잖아.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을 내려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시계, 가방, 헤드폰.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제 버튼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장바구니엔 여전히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태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쁘지도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현실보다 화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택배는 이제 매일 왔습니다. 현관 앞에 상자가 쌓였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태수의 방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 드세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카드 정지됐어요. 어느 날 아침 정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한도 초과래요. 이번 달만 100만 원 넘게 썼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을 뿐인데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쓴 거 아니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당신 카드예요. 아니라고. 누가 내 카드 쓴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생활비 빼가면서. 내가 왜 생활비를 빼가? 내가 번 돈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쇼핑으로 다 쓴 거잖아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감시하는 거야? 내가 뭘 사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돈 쓰는 것도 이제 허락받아야 돼? 정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저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는 정자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어디가? 마트요. 뭐 사러? 저녁 재료 좀. 돈 얼마 들고 가?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또 내 돈 쓸어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정자가 잠든 후 태수는 아내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계속 뒤졌습니다. 다들 내 걸 노리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의 방엔 빛이 사라졌습니다. 커튼을 치고 문을 잠갔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방 구석에 쌓였습니다. 뜯지 않은 상자도 많았습니다. 이젠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문하는 행위 자체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가봐. 공부나 해. 아빠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나 바빠. 나중에. 유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일 그만둬. 뭐라고요? 일 그만두라고. 집에 있어. 왜요? 내가 보고 싶으니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 필요해요. 내가 일 안 하면. 필요 없어. 내가 다 있어. 어디 있어요? 당신 카드도 막혔는데. 그 말에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자가 옳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 돈 다 쓰고 있잖아. 여보, 나한테서 빼앗으려고 하잖아. 다들 그래.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려고.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는 그 눈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다들 날 속이고 있어. 컴퓨터 화면만이 그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엔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가 막혔으니까요. 그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유진의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잘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방문 틈새로 희미한 빛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도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신인이 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아, 택배 왔어. 정자가 딸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의아한 얼굴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나 뭐 시킨 거 없는데? 아빠가 시킨 것 같은데. 유진은 상자를 들고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야. 택배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분홍색 털모자 하나와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자는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겨울에 춥지 말고 따뜻하게 다녀라.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직접 만들진 못했지만
대신 마음은 담았단다. 아빠가.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분홍색이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유진은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모자 받았어. 진짜 예쁘다. 조용했습니다. 나 이거 매일 쓸게. 학교 갈 때도, 친구 만날 때도 매일매일 쓸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 그리고 문고리를 잡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아빠. 유진은 모자를 쓴 채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쁘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울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이상했지?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아빠야.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은 작았습니다. 반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여보. 정자를 불렀습니다. 네. 미안해.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 이상했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진은 분홍색 털모자를 베개맡에 놓고 잠들었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없었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서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분홍색 털모자를 쓰고 학교에 갔습니다. 유진아, 모자 예쁘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아빠가 사줬어.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자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모자 예쁘대. 그래? 응. 나 진짜 매일 쓸 거야. 봄 되어도 쓸 거야. 태수는 웃었습니다. 봄엔 더울 텐데. 괜찮아. 아빠가 준 건데.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학교 숙제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숙제? 수학이야. 좀 어려워.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봐보자. 유진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문제를 풀었습니다. 태수의 설명은 더뎠지만 유진은 끈기 있게 들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유진이 외쳤습니다. 아빠 설명 잘해. 태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응, 우리 괜찮아질까요? 태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보고 싶어. 정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본 봄이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분홍색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잘 다녀와. 매일 아침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태수는 이제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태수는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현관까지는 못 나갔지만 거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태수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쇼핑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담아둔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가방, 헤드폰.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한 번, 삭제, 또 한 번, 삭제. 장바구니가 비어갔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지울 때 태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겨울 코트. 상품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여러 코트를 봤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골랐습니다. 검은색 코트였습니다. 심플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정자에게 다음 겨울에 이거 사줄게. 올해는 돈이 없지만 내년엔 꼭. 당신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조금씩 갚을게.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또 검색했습니다. 책가방. 유진이 쓸만한 가방을 찾았습니다. 예쁜 것을 골랐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역시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유진이에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거 사줄게. 대학 갈 때 메고 가. 아빠가 응원한다. 저장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장바구니엔 2개의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사랑은 클릭이 아니라 기다림이야. 그 문장을 바라보며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그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우연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장바구니가 열려 있었습니다. 코트와 가방, 그리고 메모들. 유진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컴퓨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문장들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